네, 안녕하세요. 다시 인사드릴게요. 서울시복지재단 정은아입니다. 예, 제가 몇몇 곳에서 우수 사례로 서울시 사례가 좀 늘 소개되는데, 이렇게 남양주시나 다른데 얘기 들어보시면 약간 우수라기보단 특이 사례 좀 다르다 이런 느낌이 좀 드실 거예요. 저희 돌봄 SOS 센터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사실 20분, 10분 안에 사업 내용을 소개해달라는 요청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한 번도 시간을 맞춘 적이 없어서 10분, 20분 안에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좀 이렇게 빨리 하라고 하면 좀 긴장을 하는데 거기에다가 또 특별한 또 주문도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소화하려면 좀 제가 여기서는 왠지 편안한 느낌이어서 좀 인사말도 길게 하고 뭐 이런 거 사설도 길게 하고 싶지만 좀 빨리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서울시의 돌봄 SOS 센터는 2019년 7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서울시에 총 25개 자치구가 있거든요. 그중에서 우선 5개 자치구 중심으로 먼저 시작을 했고요. 실제적인 준비는 2018년 한 7월쯤부터 준비를 해서 1년여간 준비를 해서 시범 사업을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 흐름이 중앙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뭐 준비하고 개시하는 흐름하고 거의 맞아 떨어져요. 저도 준비할 때 중앙에서 하는지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비슷하게 진행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저희 서울시는 이 사업을 사실 지역사회 통합돌봄으로 규정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앙의 발표가 났을 때 많은 자치구들이 또 중앙의 사업에 들어가고 싶어 했어요. 근데 약간 서울시 사업에 집중해 달라라고 들어가시 말고 이쪽에 집중해 주십사 좀 요청을 드렸던 그래서 서울시는 중앙 사업에 자치구 단위에서 들어가지를 않고 저희 사업으로 좀 집중을 한 경향이 있죠. 작년 8월 그래서 작년 8월에 나머지 20개 자치구가 다 들어왔습니다. 사실 예정되어 있지는 않았고 저희는 이 20개에서 8개 자치구만 먼저 들어오기로 되어 있었어요. 근데 해보니 너무 좋더라 하는 성과를 인정받으면서 좀 조속하게 좀 예상보다 빠르게 확대가 되었습니다. 올해는 1월부터 25개 전 자치구가 1월부터 처음부터 진행되는 첫 해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실적이나 이런 상황들을 좀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 SOS 센터 사업을 그냥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뒤에 이제 여러 가지 내용 나오겠지만 서울시의 새로운 돌봄 정책입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돌봄, 통합 돌봄을 지향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약간 이게 맞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실 거예요. 어쨌든 그렇고요. 가장 중요한 핵심은 공무원들을 각 동주민센터 단위에 2명씩 배치를 했습니다. 사실 지금 완벽하게 다 배치되지는 못했고요. 일부만 배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인건비나 이런 문제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채용 시험을 늦춰지는 바람에 연기된 그런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돌봄 매니저 2명을 배치하는데 매니저들이 복지직뿐 아니고 간호직 1명, 복지직 1명 이렇게 2명씩을 동주민센터에 배치를 하고요. 시민들의 욕구, 돌봄에 대한 욕구가 발생할 때 바로바로 신속하게 즉각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저희는 저희 센터 안에 돌봄 서비스를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중앙이나 다른 지자체들의 사업들을 보면 기존에 있는 자원들 뭐 이런 제도들하고 연결을 시키는 게 사실은 핵심인데 저희는 이미 보유를 하고 있는 개념이라 조금 다릅니다. 8대 돌봄 서비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내용만 아시면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는 맥락을 이해하신 건데요. 좀 내용을 이런 사업들을 기획하게 된 설계하게 된 배경. 그래서 저도 2018년부터 사업 설계를 위해서 연구자로서 들어갔다가 작년부터는 사업 지원자로서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 이렇게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서울시가 이 사업을 발전시키고 잘 해나가려는 의지가 굉장히 강력한 부분도 있습니다. 뭐 이런 환경적인 변화, 여러 가지 문제점들, 통합돌봄의 필요성 이런 것들을 앞에서 너무들 잘 얘기해 주셔서 잘 아실 거고요. 그래서 앞에서도 좀 언급되었던 부분이긴 한데
기존 저희는 사실은 이게 공약에 수록되어 있었던 내용이고, 공약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 공약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모든 시민의 모든 돌봄 욕구에 72시간 내에 현장 방문해서 대응한다라는 내용이었는데 굉장히 급진적인 내용이었고요. 사실은 굉장히 하드한 그래서 실현이 가능할까 굉장히 고민이 됐었죠. 그래서 저는 정책을 실현 가능하게 만들어야 되는 입장이니까 다 할 수는 없겠다. 그럼 어떻게 초점을 맞춰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존 제도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기존 제도들, 돌봄 제도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니 장기요양제도, 장애인 활동 지원제도, 노인 맞춤 돌봄도 재편이 됐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돌봄 제도들이 많은데 결국 이 제도들은 누군가 기능이 저하돼서 장기적으로 영구적으로 돌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 상황이 지속이 되어야만 그 제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보조적으로 운영된 여러 가지 돌봄 제도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도 비슷한데다가 거기다 저소득층이어야 한다는 전제들이 대부분 붙어 있습니다. 차상위, 수급자 아니면 중위소득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소득 기준으로 자르고 있죠. 근데 소득이 높으면 돌봄 욕구가 없는가, 아니면 장기적인 돌봄 욕구라는 것만 존재하는가 생각해 보면 저희도 사업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례들 듣고 또 저희도 같이 토론하는 과정에서 생각을 해보니 사실 우리 또래들 이제 어머니 아버지 세대들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이 드신 경우에 정말 돌봄의 위기를 겪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그게 지속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느 순간 한순간에 잠깐 어디 모셔야 된다든가 며칠 동안 몇 시간 동안 잠깐 돌봐드려야 된다든가 하는 상황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걸 커버해주는 제도는 없다란 말이죠. 그래서 저희는 그런 데 착안을 해서 만들어 갔고요. 요거 아래에 있는 표는 그림은 저희가 2019년에 좀 조사를 해봤어요. 실제로 돌봄의 어려움을 느낀 경험이 있는가를 알아봤더니 28.9, 30% 가까운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한 30% 가까운 시민들이 돌봄과 관련된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 그 어려움이 굉장히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거였냐, 아니면 잠깐만 유지되는 거였냐, 아니면 굉장히 긴급하게 갑작스러운 상황이었냐, 이런 것들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일시적인 상황이었다, 갑작스러운 상황이었다고 다 60%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 제도가 대응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예외적인 상황 안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 어떻게 해결을 하고 있는가를 알아보면 보시다시피 가족이나 주변의 도움으로 79.2%, 80% 가까이가 알아서 해결하는, 스스로 해결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보조 장치가 없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착안을 해서 사업을 만들어 갔고, 그렇다 우리는 지역사회 돌봄, 사각지대, 공백, 제도의 공백들을 해소해 가는데 초점을 맞추자라고 해서 사업을 진행해 나갔고요. 아까의 그런 상황들, 예기치 못한 긴급한 상황, 그리고 일시적으로 들어오는 상황들에 대해서 단기간에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문제가 생겼고 문제에 대한 개입, 해결이 되면 끝나요. 종결을 해요. 그래서 장기적인 상황에 대한 고려는 심각하게, 그러니까 저희 주요 과업은 아니에요. 물론 하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것을 주요 원칙, 방향성으로 잡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사업을 설계하면서 나왔던 얘기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우리 사업들을 필요로 할까? 어떤 어려움에서 우리 사업을 신청을 할까 생각을 해보니 일단은 1인 가구가 가장 문제일 것 같았어요. 1인 가구이면서 특히 장기적인 제도 안에 들어가신 분은 큰 문제는 없겠으나 갑작스럽게 질병으로 인해서 사고로 인해서 수술을 한다던가 해서 보살핌이 더 높은 강도의 돌봄이 필요해지신 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내용들. 거기에다가 서로 어떻게 좀 도와가면서 살고 있는데 출발을 하시던 분이
어려움이 생기신 거죠. 이분이 갑자기 입원을 하신다던가 사고가 생긴다던가 중요한 볼일이 생긴다던가 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남은 분은 그럼 누가 돌봐주는가, 이런 문제들에 대처할 방안들이 없었던 거죠. 이런 상황들, 그리고 이 부분, 그러니까 제도 관련해서 좋은 제도들이 많긴 한데 사실 요즘 많이들 빨라졌다고는 하는데 신청하고 판정받고 대기하는 기간이 상당히 좀 길어요. 어떨 때는 정말 당장 돌봄이 필요한데 그걸 기다려야 되는 시간들이 있고요. 그리고 신청을 해도 자격 기준 때문에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고요. 근데 저희가 사실 누가 예상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2020년에 코로나 상황이 갑자기 발생을 하면서 이 상황도 저희가 사실은 이제 뭐 사례도 듣고 논의도 하긴 했지만 그냥 좀 상상 못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저희도 준비를 했어야 했기 때문에 뭐 정교한 수치로 근거를 마련하면서 명확하게 근거 자료를 만들어서 들어간 건 아니었고 이런 상황이 있을 것이다라고 상상을 하고서 들어간 거였는데 이 코로나 상황 되면서 이 장기 요양이나 맞춤 돌봄 그리고 장애인 활동 같은 경우 서비스가 다 멈춰버리는 상황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판정조차도 판정한 신청을 했는데 판정하러 오시는 분들도 안 오시는 상황들. 그래서 아까 김지원 실장이 발표하신 것에서 이제 재가 서비스는 어느 정도 계속 유지됐거나 높은 수준이었다고 하는데 사실 작년 한 해 동안 저희가 느끼기로는 많은 분들이 그 홀드되는 상황 때문에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시지 못하는 좀 오히려 배제되는 상황들이 많아졌었고요. 또 이런 분들 1인 가구나 수발자의 어려움이 발생했는데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병원에서 일찍 퇴원을 억지로 하셔야 되는 경우 더 돌봄이 필요한데 병원에서 오래 있지 못하는 상황들,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데 입원하지 못하는 상황들, 그런 상황들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래서 뭐 정말 이분은 돌봄 SOS 없었으면 정말 어떻게 사셨을까 막 이런 반응이 나오는 분들이 5개 자치구 안에서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고, 그러면 이 돌봄에 대한 문제든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파악되고 그럼 나머지 서울시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8개 자치구만 더 들어온다. 그러니까 빨리 확대를 하는 게 낫지 않겠냐는 의견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서 저희도 조속하게 그러니까 코로나 대응 상황에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보였기 때문에 갑자기 더 많이 빠르게 확대가 된 동인이 되었습니다. 아까 김지영 실장님도 얘기해 주셨지만 중요한 거는 정책을 만들 때 대상을 명확히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을 굉장히 좀 고민을 했어요.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해야 될 것인가. 또 재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다 모든 시민의 모든 욕구에 다 대응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상을 명확히 하자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과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돌봄 SOS 센터에 정보 상담이나 뭐 문의하시거나 이런 거는 모든 시민이 다 가능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뭐 근무 시간 되면 연령이나 뭐 이런 거 상관없이 다 가능하신데 저희가 8가지 서비스가 있는데 여기서 정보 상담 서비스는 돌봄 매니저가 기본적으로 수행하는 업무고요. 나머지 7대 서비스는 제공기관과 얽혀서 제공기관을 통해서 제공되는 사업들이에요. 그래서 이 과업들은 저희가 좀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50세 이상인 분들 그리고 장애인으로 한정을 하고 있고요. 19년에는 65세 이상 어르신하고 장애인, 성인 장애인으로 좀 제한을 했었는데 어느 정도 좀 풀어도 괜찮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서 지금 50세 이상으로 했고요. 그래서 이 7대 서비스까지는 이렇게 지금 장애인 같은 경우는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랑 맞추어서 6세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청소년 친구들 그러니까 어디에도 제도에도 속하기 어려운 친구들이 장애인 쪽에서 또 발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애매한 경우들이 생겨서 장애인 같은 경우는 6세 이상으로 했고요. 그리고 지금 50세 이상이라고는 하지만 그런 경우들 굉장히 많아요. 48세인데요, 49세인데요, 막 이런 경우들 발생해요. 그래서 저희가 뒤에도 그렇지만
어떤 가이드라인으로 저희가 제시를 하고 있죠. 엄격하게 50세 이상 아니니까 미만이니까 안 돼요라고는 하지 않고 정말 필요하신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판단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전 시민 대상으로 이 서비스가 가능한 상황이에요. 저희가 그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판단 기준은 저희가 3가지를 정해놨는데요. 저희는 굉장히 신속하게 SOS이기 때문에 신속함을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는 사업이에요. 그다음에 신속하게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ADL, IADL 뭐 이런 복잡한 지표들, 많은 문항들 사용하지 않고 그냥 빠르게 판단을 해버려요. 그 판단하는 기준이 이 3가지인데 이 3가지는 무조건 합당해야 돼요. 3가지 모두 다. 첫 번째가 일단 본인이 일상생활 기능이 좀 저하된 상황들, 혼자서 생활할 수 없는 상황이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옆에 돌봐줄 수 있는 가족이나 누군가가 없는 경우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갑작스럽게 뭔가 일이 생겨서 자리를 비우거나 돌봄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까지도 고려를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3번째는 다른 돌봄 서비스와 중첩되지 않도록 합니다. 그래서 다른 돌봄 서비스에 들어가 계신 분은 이 서비스를 받으실 수는 없어요. 근데 실제로 해보니 다른 서비스를 받으시면서도 추가적으로 필요해지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장애인 활동 지원을 받는데 부상을 입으신 경우, 부부가 모두 부상을 입으셔서 도저히 뭐 할 수가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추가 서비스가 나가야 되는데 그 제도 안에서는 그걸 또 신청하고 인정받는 데까지 또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빠르게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돌봄 매니저나 구청과의 소통을 통해서 대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원래 보편적 서비스로 설계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도 뭐 실비만 내고 이용한다든가 전액 무료라든가 이런 걸 생각을 했었는데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사업들은 일반 시민한테 무료를 하면 안 된대요. 그래서 그 선거법에 걸리더라고요. 중앙 사업은 가능하대요. 그래서 저희는 그래서 사실은 더 드리고 싶으나 어쩔 수 없이 소득 기준은 있습니다. 중위소득 85% 이하까지 전액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한시적으로 100% 적용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이외의 이용자들은 뭐 이용 못하냐 하면 그런 건 아니고요. 전액 자부당하시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선순위가 저소득이냐 아니냐로 이렇게 가름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긴급한가 심각한가 이거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시민은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금액 지원은 85% 이하까지만 가능하고요. 그래서 저희 운영 체계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동단위에 돌봄 매니저 2분을 배치를 했습니다. 여기 서울시 동주민센터 이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체계로 바뀌면서 통상적으로 이렇게 3팀으로 운영되어 있거든요. 복지 2팀이 이제 복지 접수업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담당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복지 2팀 안에 돌봄 SOS 센터를 설치하고 복지 2팀장님이 센터장님을 겸직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고요. 구에도 돌봄 매니저 2명을 배치를 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총괄 업무, 그러니까 자치구에 있는 자원들을 개발하고 제공기관 관리하고 그리고 이제 신청이 들어오고 결과가 들어오면 정산해서 제공기관에 지급하는 서비스 비용을 지급하는 업무 그리고 모니터링하는 업무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와 동주민센터가 유기적으로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반적인 사업 설계, 계속적인 보완 이런 것들 진행하면서 인건비와 사업비 전액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75%, 사업비는 전액 정도. 사업비는 지금 저희도 예산 추정 같은 것들을 좀 해봤는데요. 한 자치구당 한 7억 정도로 저희는 추정을 했었어요. 근데 올해는 평균적으로 한 자치구당 뭐 추경을 약간 예상을 해서 6억 정도로 지금 예산 배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게 기존의 차동 체계랑 강력하게 연계될 수밖에 없어요. 아까도 발굴의 문제 얘기하셨는데 차동에서 이제 발굴, 사실 차동의 주요 기능이 소외 계층의 발굴이거든요. 그래서
발굴되어 오시는 분들을 저희 쪽으로 연계하시는 기능도 있고요. 저희는 정말 심각한 문제다, 지속적인 사례 관리가 필요하다 싶으면 또 차동 플래너한테 다시 연계를 시키는 이렇게 유기적 관계로 돌아가도록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또 제공기관이 있잖아요. 아까 8대 돌봄 서비스가 있다고 했는데 그 8대 돌봄 서비스는 돌봄 매니저, 공무원들이 직접 제공하는 게 아니고 제공기관에서 제공 인력을 통해서 제공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공공에서 민간의 서비스를 바로 구매해서 바로 이용자한테 제공을 해버리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그래서 이 제공기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서비스 제공기관은 지금 뭐 뒤에 좀 나오기는 하는데 제가 요양시설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요. 사회적 경제, 사회서비스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별로 업무 협약을 맺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치구 매니저들이 이 자원들을 발굴하고 업무 협약하고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업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만들어 놓으면 동단위의 돌봄 매니저들이 꺼내서 쓰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 제공기관들을 어떻게 업무 협약하고 관리하고 같이 소통해 나갈 수 있는 방법들 같은 것들도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드리고 도와드리고 있어요. 저희 8대 돌봄 서비스 좀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뭐 이름 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어떤 서비스인지 아까 남양주에서 발표하신 내용하고도 거의 유사해요. 맨 밑에 있는 정보상담 서비스는 돌봄 매니저가 기본적으로 하는 업무여서 저희가 사실은 접수권이랑 정보상담권이랑 동일하게 지금 카운트를 하고 있고요. 안부확인이나 건강지원은 수가가 없는 서비스예요. 건강지원은 보건소의 건강돌봄팀으로 넘기는 사업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안부는 뭐 지역사회 안에 다양한 안부 서비스 자원들이 있잖아요. 그쪽으로 연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가 책정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냥 지역사회 자원 활용해서 하는 거고요. 이 위에 5개 서비스에 대해서 수가를 책정해 놓고 사용하신 만큼 서비스 금액을 정산을 해서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을 하면 제공기관에 그 수가를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수가 체계가 5개 서비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수가는 뭐 장기요양이나 뭐 서울시 생활임금 이런 것들에 기초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징적인 것이 저희는 좀 이용 한도 같은 것들을 각 서비스마다 좀 설정을 해놨어요. 뭐 연간 최대 얼마 이렇게 해놓은 게 이제 자원의 한계 때문이기도 하지만 저희는 긴급한 상황에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한시적으로 이용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 정도량이면 충분하겠지라는 좀 설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한 명이 이용할 수 있는 협의회에서 검토하신 다음에 추가로 드리는 걸 결정하셔라. 웬만하면 충분히 드려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뭐 여기 수가 책정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또 굉장히 많아요. 교통 동행 지원을 하는데 택시비, 버스비 나오면 어떻게 정산해요? 뭐 이런 문제들. 집 치우다가 쓰레기 봉투 사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뭐 이런 문제들 생기더라고요. 접수해서 현장 방문, 가장 특징적인 것이 현장 방문을 어쨌든 서비스 필요성이 있다, 욕구가 있다라고 한다면 모든 케이스를 다 가는 건 아니고요. 일단 서비스 필요성이 있어서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고 한다면 현장 방문을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모두 다 가봐야 돼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유선으로 확인하는 경우도 많아지긴 했지만 확실히 판단에 좀 어려움이 있다고는 하시더라고요. 현장 방문을 안 하면 또 공무원들한테 이제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해서 이건 이렇게 해놨고요. 사실은 즉시 가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갔다 와서 이분한테 우리가 가진 8대 서비스를 조합을 해서 어떤 서비스가 어느 만큼 필요할 것인지 계획을 돌봄 매니저들이 하시죠. 그 돌봄 매니저의 계획에 따라서 제공기관한테 각각 의뢰가 갑니다. 그러니까 동행 지원만 하는 기관도 있고 식사 지원만 하는 기관도 있거든요. 본인들이 업종에 따라서 이제 계약을 맺어놨으니까 그 각각의 기관에 의뢰서가 가고 그 의뢰에 따라서 제공기관들은 또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제공기관이 업무를 수행하고 나면 이거를 이제 모니터링 및 종결로 사실은 단계를 해놨더니 제공기관이 업무하는 과정을 잘 안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모니터링 단계를 따로 빼놨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끝나고 제공기관에서 결과 보고가 올라와야 되고 그리고 수가 지급이 끝나고 그러면 센터에서 종결 보고를 다시 한번 합니다. 이렇게 하면 저희는 모든 것이 다 종료가 돼요. 저희는 여기에서 끝이에요. 그래서 이용자 만족도 조사라는 팔로우업 과정이 좀 있긴 한데 그건 저희가 지금 총괄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근데 너무 야박한 거 아니야? 뭐 이러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무자르시 딱 자르나 뭐 그러실 수 있는데 어느 단계에서든 추가적인 돌봄이나 좀 더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찻동의 사례관리 체계, 구 통합 사례관리 체계, 그리고 다른 제도로의 연계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고 실제로도 저희가 실적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기요양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이 공단 지사에서 좀 싫어하세요. 신청률이 높아졌다고. 예, 그래서 중앙에선 좋아하시는데 공단 이 지사 쪽에서는 갑자기 일이 많아지시니까 좀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뭐 이건 추가 설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실적이나 성과 관리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있고요. 저희 재단의 주요 업무고요. 이런 것들 서비스별로 뭐 얼마만큼의 양을 어느 정도 쓰셨는지 몇 명이 쓰셨는지 계속 보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 지금 요거 다른 체계로 연계 보시면 요게 조금 적게 나온 편이긴 한데 장기요양 제도로 연결된 건수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지금 올해는 더 높아졌어요. 지금 10몇 프로가 지금 나오고 있고 노인 맞춤이나 장애인 활동 지원으로도 연계하는 이용하실 수 있게 안내하는 역할들을 지금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 타겟이 이런 분들이에요. 퇴원 환자나 부상 환자. 그래서 일시적으로 갑자기 어려움이 생기신 분들인데 이런 분들의 비율은 이 정도 되고요.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해보니까 확실히 이분들의 만족도가 다른 만성질환자들보다는 확실히 높게 나와요. 그만큼 본인이 필요할 때 필요한 서비스를 받았다는 반증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희 업무 절차별 소요 시간도 지금 다 보고 있고요. 이게 추가적으로 좀 요청하셨던 건데 지금 저희가 보여드릴 수 있는 건 뭐 이 정도. 그래서 지금 사회적 경제나 사회서비스원이 저희 사업에 어떻게 종참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좀 요청을 하셨었는데 이렇게 좀 분석을 하고 있어요. 지금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25개 전자치구에 한 600개소 정도가 업무 협약을 했어요. 자치구별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관은 뭐 성동구랑 했는데 중랑구랑도 하고 뭐 이렇게 여러 자치구랑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업무 협약이 되어 있고 한 자치구당 25개 정도의 제공기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비스 의뢰율이라는 게 협약만 했다고 끝이 아니고 실제로 서비스 의뢰가 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계약해놓고 한 번도 서비스 안 하신 제공기관들도 있어요. 근데 이건 작년에 말에 이제 갑작스럽게 서비스 확대가 되면서 이렇게 좀 높게 나왔는데 점점 더 떨어질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돌봄 매니저들이 선택과 집중이 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유형이 제가 요양시설이 가장 많이 들어와 있어요. 400개 넘게 들어와 있고요. 사회서비스원은 서울시 같은 경우는 자치구별, 25개 자치구별로 들어설 것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직 다 들어오진 않았고요. 작년 기준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던 곳이 9곳이었고 이 9곳이 400개가 넘는데 꽤 많은 비중을 차지했죠. 이 분홍색이 사서원이 한 거거든요. 일시제가에서 많이 감당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특히 어려운 케이스들, 곤란한 케이스들 많이 해주셔서 다들 감사해하고 있죠. 사회적 경제 조직은 600개소 중에서 77개소 정도가 있는데 좀 그 숫자는 작은 것 같지만 각 서비스 위원별 일시제가 외에 동행이나 주거 편의 식사 지원에서 사회적 경제가 감당하는 비율이 굉장히 커요. 그 외에는 이제 자활센터가 조금 해주시고 계시고 사회적 경제 없으면 사실 이 사업은 돌아가기 어려웠던 거죠. 그냥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복지 자원만으로는 이런 사업이 감당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푼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정부금 금액을 가지고 이제 그때마다 예측할 수 없는 수요에 대응을 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기존 보조금 방식으로 운영하던 복지기관이나 이런 데서는 좀 어려워하세요. 근데 사회적 경제는 굉장히 열심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고 큰 역할을 해주시고 계시죠. 그래서 저희가 이용자 만족도 조사도 계속 해보는데요. 계속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도 좀 조사해봤어요. 서비스 기관 유형별로 조사도 해보니까 사회서비스원이 사실은 이게 상반기에 사회서비스원이 독보적으로 점수가 높았어요. 근데 하반기에 좀 떨어진 거예요. 근데 유의하실 거는 이제 제공기관, 다른 거는 다른 요인들이고 제공기관에 대한 순수한 평가는 사실 이 부분인데 높기는 하죠. 사회서비스원이 높긴 한데 다른 부분이 떨어진 이유가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작년 하반기에 20개 자치구가 한꺼번에 들어오면서 좀 문제가 있었을 거라고 보고 이거는 이제 좀 추이를 봐야 되는 거고요.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서비스 자체의 만족도는 저희는 굉장히 높은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높은 품질을 이렇게 표방하면서 만들어진 기관이기 때문에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저희 시간이 조금 넘어간 것 같아서 나머지는 이 제공기관들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해봤을 때 어떤 변화가 있었냐, 실제로 사업에 참여하고 변화가 있었냐 이런 것들을 여쭤봤더니 그래도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라는 분들이 반수 정도 나오더라고요. 특히 지역사회 관계 측면에서 우리 기관은 이 변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대답하신 경우가 71.4% 정도 나와서 그래도 저희 사업이 기관 운영에 해는 되지 않는다, 도움이 어느 정도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있고요. 예, 나머지는 저희 좀 성과에 대한 부분인데 참고적으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궁금하신 부분들, 사실 20분, 30분이 너무 짧은 시간이어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은 저희 홈페이지 참 들어가시면 이렇게 한 4가지 정도의 발간